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5살 된 여성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하신 말씀이 자고로 이랬습니다. 사주에 백고살이 들으면 자식하고 남편이 곁에 남아나질 않는단다. 그래서 네가 우리 집안의 맥을 끊어놓는 거란다.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눈 뜨면서 잘 때까지 처먹으면서 몸뚱이 불리는 거 왜? 하루 왼종일 처먹기만 하는 인간 쓰레기라는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만 했던 시간이 제게도 있었죠. 남편하고 저는 친구 결혼식 뒤풀이에서 우연히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제 친구, 신부는 남편 친구였거든요. 신랑 측, 신부 측 각각 남자, 여자 친구들 마구 섞여서 신나게 뒤풀이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정말 유쾌했죠. 남편은 딱 보기에도 스타일이 멋있었고 또 뭔가 몸에 착용한 액세서리나 커프스 단추까지 사람이 왠지 있어 보이는 게 그날 자리에 있던 여자들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스타일도 좋았지만 세련된 말투와 유머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투자 전문 기업에서 그 나이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니 그 흐뭇한 스펙도 사람이 빛나 보이는데 한몫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골프, 낚시, 산악회, 자전거 가진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 이야기할 때면 다들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라고 찬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즐겁게 술 마시고 친해진 몇 명이서 모임을 만들어 너나들이 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났는데 남편이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이 남자가 언제부터 저한테만 간식을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보면 여자 동료들끼리 과자나 사탕 이런 거 잘 주고 받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언제부턴가 제게 어디서 절대 얻어올 수 없는 그런 특이한 간식을 건네줘서 제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강금 들어간 미니만주 이런 간식이요.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보다 4살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보다 4살이 많았어서 그냥 친하고 싶은 누나한테 주는 간식이라기엔 그냥 막 주는 간식이 아닌 거지요. 바나나빵, 초코 마들렌, 감자빵, 밤파이 등등 시리즈로 이어지는데 너무 유쾌한 겁니다. 물론 제가 약간 통통하고 간식 좋아하게는 생겼지만 간식으로 호감을 표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주의를 환기시켰고 세련되고 유머스레한 말투와 행동에 딱 어울리는 호감 표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남편에 대한 호감이 급격히 더 커지고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참 신혼의 깨를 볶던 남사친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사도 가까우니까 낮에 점심 먹자고요. 같이 밥을 먹는데 남사친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친구가 대학 때 사귀던 애인과 헤어졌을 때 술 꽤나 마시고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베스트 남사친이라서 잘 아는데 상대 여성이 영국 여자 친구였는데 꽤 매력적이고 고상한 여자라고 하더군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다른 여자 못 만나면서 계속 그 여자 이야기를 했는데 저로 인해서 극복을 한 것 같아서 와이프가 좋아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과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귄 지 1년 반이 지나고 남자친구가 초콜릿 꽃다발로 프로포즈를 하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님이 처음에는 제 성씨가 피씨라는 것과 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반대하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단번에 오케이 하신 게 인중이 정확하고 눈밑 와잠이 유난히 맑고 그리고 엉덩이가 커서였대요. 순풍순풍 자식복 많은 얼굴이고 아이 잘 낳겠다고요. 아무리 세대가 변했다 해도 남편 집안은 전주 이씨 집안이니 당연히 피씨를 꺼리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에 우리 부부는 남들 신혼만큼 깨를 볶으면서 살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님께서 일주일에 2번씩 카톡을 하시면서 아가, 어디 몸 아픈 데는 없고? 라고 물으셔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랐지만 친정엄마께서 그거 너 아기 생겼냐고 물으시는 것 같다. 네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라고 알려주셔서 시어머님 질문의 의도를 눈치채게 된 거지요. 나도 마음이 편치 않고 신경이 쓰인다. 오빠 다니는 투자증권 사람들은 네 남편 다니는 그 회사로 이직 못해서 난리란다. 그만큼 괜찮은 신랑한테 갔으면 애부터 낳고 보는 게 순서야. 게다가 네가 연상이잖냐. 신경 단단히 쓰라고. 저는 털털한 성격답게 엄마 괜찮아 빨리 가지면 되니까 하고 넘겼지요. 그러나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 우리 부부는 인터넷, SNS 등등에서 찾아본 각종 비방이랄까 그런 걸 다 시도해 보았는데도 안 되더군요. 저는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남편은 제가 초조해하는 게 보기에 안타까웠던지 자기 애 안 낳아서 망하는 사람 못 봤어. 무자식 상팔자란 소리가 왜 나왔겠나 생각해봐. 라면서 다독이는데 그가 저보다 어린 사람이지만 왠지 듬직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애가 안 생기면 거의 여자 얼굴 쳐다보면서 여자 문제인 줄 알지 남자 얼굴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저도 남편의 그런 재치 있는 말에 맞장구 쳐주느라고 맞아. 결혼해서 인생 망하는 여자는 봤어도 결혼 안 한 여자들이 망하는 건 못 봤으니까 라고 여유까지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저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역시 제 문제였던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난소 나이도 너무 높게 나온 데다가 난자의 질도 떨어지고 난자의 수도 다른 여자들 50% 정도라고 하더군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듣고 있자니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난임을 속여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진단이야 어떠하든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혹사시키는 약들과 수면 마취를 통한 시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보다는 제 몸에 대한 걱정과 또 실패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함이 만들어내는 공포는 말도 못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어쩌면 영원히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저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선고였고 또한 시술이 실패할 때마다 시어머님의 실망은 정말이지 사람 대 사람으로 되도록 겪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5번째 실패한 날, 제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누워있는데 시어머님이란 분은 병실에서 1시간 가까이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면서 당신 아들 퇴근하길 기다리시더군요. 제게 위로 따위는 단 한마디도 안 건네시는데 서럽고 어머님과 둘이 그러고 있는 시간은 지옥 그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싸늘함은 아직까지도 자다가 말고라도 등골에서 서늘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부랴부랴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는 나즈키 예전에 여자의 가장 큰 죄는 남의 가문에 들어와서 대를 끊어놓는 거였다. 그래서 알아서들 처신하던 옛날 여자들은 말이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염치라는 걸 알아서 달도 없는 밤에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고는 했다는 거 아니야. 남편 새장가 들라고. 그때 남편이 어머니, 저는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원합니다. 라고 해주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으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 가만히 듣기만 하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이. 게다가 우리의 인연을 만들어준 그 커플이 딸로만 새쌍둥이를 얻은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딸 하나도 아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예쁠 텐데 앞으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예쁜 공주들이 오물오물 몰려올 거 아니야 라고 해보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남편은 육아전쟁은 생각 안 하냐? 어우, 노 땡큐 라고 했었는데 제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고 자기 폰만 하면서 설마 노지게 나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집은 되더라고 이 커플이 SNS 채널을 개설한 거예요. 그 부부는 둘 다 진돗개 마니아라서 3마리를 키우거든요. 그 진돗개들과 새쌍둥이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서 개인 채널에 업로드해서 지인들과만 소통했는데 그게 모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구독자들이 몰리고 아기용품 판매하는 업체에서 광고 제휴가 들어오고 구독자 수는 점점 늘어가고 1년도 안 되어 30만 구독자의 유튜버가 된 겁니다. 축하한다는 전화를 했더니 대학 때 친구이자 그 집 새쌍둥이 아빠는 제게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새쌍둥이 낳을 자신 없으면 그만 콱 이혼해주고 말아라. 무엇보다 새쌍둥이도 못 만드는 놈하고 길게 살아봤자 좋은 꼴 못 봐. 뭐든 빨리빨리 정리하는 버릇을 들여. 어? 라고 농담을 하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명랑하게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친구인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찜찜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6번째 실패한 걸 알 무렵은 저도 솔직히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을 즈음이었거든요.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면 100번, 1000번 했을 거예요. 남편이 그만 시술기 차에서 내리자 라고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술이 어떻게 될까 만신한테 가서 점을 본 게 이틀 전이다. 네 사주에 백호살이 들어서 너는 자식하고 남편이 옆에 붙어있게 하지를 않는다더구나. 팔자 도망 못하는 거고 사주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 그런 몸을 가지고 왜 남의 가문에 못할 짓을 시키는지 원. 그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울더군요. 어머니! 애지간히 좀 하세요. 지금 사람이 저러고 누워있는데 그런 소리 하고 싶으세요? 어? 어머니도 딸 키우셨으면서 저 사람에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 위에 울어주는 남편의 눈물을 보는데 저는 왠지 예감이 오더군요. 저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떠나고 있구나라고요. 이건 정말 여자의 직감입니다. 그렇게 여자의 직감은 무서워서 결혼 5년째 되던 그해 초가을부터 우리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이 투자자들과 업무적인 통화를 근래 들어 집에서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남편이 전화할 때는 서재방에 가서 해주었으면 하기는 했습니다. 각방을 쓴 후 남편이 제 옆에 거의 오지를 않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그렇게 드세게 부는지 창문이 온통 덜컹거리는데 외롭고 춥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자다가 말고 남편이 자는 서재방을 들어가서 남편 옆에 누운 적이 있어요. 남편은 폰을 하다가 말고 얼른 돌아 눕더군요. 그게 아마 11월의 깊은 가을날이었을 겁니다. 너무 외로워서 남편이 안아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허, 전도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 공부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사역하는 선배팀들과 여름방학 동안 활동했던 거를 남편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농담이라고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남편이 전도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라고 말한 다음 날부터 저는 무작정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오통통했는데 먹기 시작하니 바로바로 찌더군요. 저녁 먹고 나면 설거지 끝내자마자 바로 먹고 치운 자리 그 자리에서 앉아서 밥을 비벼 먹었으니 얼마나 먹었는지 짐작하시겠나요? 근래 들어 분리수거하러 나가거나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올 시간이 아닌 담배 3-4대 피우고 들어오는 시간만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분리수거하고 들어오다 밥을 또 먹는 저를 보고 걱정이 되었는지 묻더군요.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먹는 거야? 당신 그러다가 병원차가 와서 싣고 가. 네, 자기도 싫었겠지요. 가뜩이나 아기도 못 가지는 예뻐 죽겠는 마누라가 예쁜 짓만 골라 한다고 한도 끝도 없이 먹기 시작하니 한심했을 겁니다. 남편은 제 곁에 안 오는 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아예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잘 때만 들어와 자고 공휴일도 주말도 없이 골프 친다고 나가고 자전거 동호회 간다고 나가고 산악회 간다고 나가고 낚시 간다고 나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하루도 안 쉬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치고는 얼굴에 떼꾸난 기색도 없이 늘 집에서 휴식 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같이 뽀얀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나 몰래 보약이라도 뭐나 싶었지만 남편이 건강하면 좋은 거지 싶어서 내비두었습니다. 그 즈음에 친정엄마 사는 아파트 실내 좀 리모델링 하신다고 한 보름 저희 집에 와서 계셨는데 남편보다 제가 불편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스트레스를 주시는데 반찬을 3번 이상만 집어 먹어도 잔소리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에 갈 때마다 엄마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셨거든요. 나는 너 먹는 거 보면 아찔해. 여자도 포기한 것 같단 말이야. 그만 좀 먹어. 네 남편은 옷만 대학생같이 입혀놓으면 아직도 복학생 같아 보이는데 넌 어찌라고 그래? 그러다가 네 남편 바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딸 집에 와서 사는 거 보니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 하루 종일 먹는 모습에도 화가 나시고 밖으로 도느라 절 방치해두는 남편에게 화가 폭발하셨던지 그날도 남편이 저녁 10시가 다 되어 들어온 날에 나 오늘 자네한테 이야기 좀 해야겠네. 자네 와이프 보고 살 빼라고 해. 나 자네가 수상해지기 시작했어. 자네 말이야. 자네 와이프 100kg, 150kg 살찌워 죽게 만들고 새장가 들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제가 아무렴 와이프 죽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자네 말 잘했어. 서운? 내가 자네한테 서운한 거 말해볼까? 나 애 시험관 시술 실패할 때마다 우는 거 보기 가슴 찢어졌던 사람이야. 애가 왜 이렇게 먹고 찌겠나? 아기가 안 생기니까 마음이 뒤둥그러져서 그런 거야. 그걸 몰라주고 밖으로만 도는 자네를 보는 장모란 사람 심정이 어떻겠나? 나 여기 와서 8일 동안 자네 오늘 제일 일찍 들어온 거 알아? 집에 장모가 와 있어도 이런데 나 없을 때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건가? 라고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니까 남편도 어쩔 줄 모르겠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엄마 가시기까지 일찍은 들어왔는데 엄마가 가시니 엄마 앞에서 한방 썼던 걸 언제 그랬냐 싶게 서재방으로 이불하고 베개를 다시 가져다 놓더군요. 사실 한방 쓸 때도 어쩌다가 제 다리가 자기한테만 닿아도 흠칫하면서 멀찍이 떨어져 등을 대고 자는데 저도 고문받는 것 같았어요. 부부 사이에 이런 식의 상처가 계속되면 회복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어와 먹든 안 먹든 밥을 해야 했기에 쌀을 씻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어떤 영상을 보라고 보내주셔서 클릭해 보았더니 글쎄 말입니다. 미스 때 중절을 많이 하던 난임의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0%는 높다라는 내용을 다룬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숟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러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고문받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당신 아들과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모욕적인 짓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던지듯 주며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야, 그럼 우리 결혼할 때 네가 처녀였냐? 너 나랑 자기 전부터도 처녀는 아니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랑 안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런 말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건 정말 어떤 섬을 넘는 발언이었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막연했고 사실 별 의심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직감이 들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당신 혹시 여자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말 안더군요. 이 질문에 답을 안 하는 사람을 두고는 의심할 시간조차 아까운 거 저는 그런 것쯤은 판단할 능력이 아직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바닥까지 떨어지는 싸움 하지 말고 저는 제대로 끝을 내리라 입술을 지그시 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한 움큼씩 삼키던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모든 약들을 쓰레기통에 넣으며 나즈키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와 너희 집과의 싸움에서 질 일은 없을 거야. 이틀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침착하게 받았더니 좀 있으면 한약 도착할 거다.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꼬박꼬박 먹어. 너 내가 작년에 보내준 흑염소 진액도 먹는 둥 마는 둥 한 거 내가 네 남편한테 들었어도 가만히 있었다. 이번에는 내 특별히 함양까지 내려가서 그 집 남편에게 점사까지 보고 맞춘 약이야. 식전 30분 한 포씩 정성을 들이면서 먹어라. 잠깐만 끊지 마. 예, 안 되겠다. 너 먹는 모습 포에다가 빨대 꽂아서 직접 마시는 모습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 내 직접 봐야겠어. 이거 먹고도 안 되면 극단의 조치를 하자. 그 극단의 조치가 뭔지 모르나 제가 그 극단의 조치를 순순히 당하지 않으려고 며칠 전에 모든 산부인과 약들을 쓰레기통 속으로 넣은 겁니다. 한약이 도착해서 어쨌거나 열어는 봐야 했기에 열어보았더니 달포는 먹을 양이었고 한 포 뜯어서 맛을 보았더니 희한하게도 비린내가 짭짤해서 처방전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참, 보다 정갈이 주요 재료더군요. 맥을 잘 통하게 하는 효과에 색연필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정갈이란 글자를 보는 순간 너무 역해서 한 입 먹은 것도 다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치대에 폰을 올려두고
카메라 기능을 동영상 촬영에 맞추어 둔 다음 개수대에다가 한약을 한 포씩 한 포씩 가위질을 해서 다 버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어머님께 보냈어요. 어머님, 저는 전갈즙 따위나 마시는 배부른 돼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하셔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더군요. 말씀 같지도 않는 말의 주 내용은 돈도 못 버는 주제가 남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지는 아기도 못 가지고 몇 년을 속을 태우면서 병원값, 약값 쳐드리고 도대체가 뭐하러 시집 온 거냐. 게다가 이게 무슨 폐륜이라는 겁니다. 시어미를 얼마나 막 보았으면 이따위 행위머리를 하고 그걸 또 동영상을 찍어 떡하니 시어머니께 보내는 거 그거 막가자는 거 아니냐는 대충 뭐 그런 내용의 발언이셨는데 너무 심한 욕까지 섞어가며 하셔서 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끊고 20분 후쯤 남편이 쳐들어오듯 대문을 따고 들어오더군요. 들어와 주방을 한 바퀴 획 돌아보더니 야, 너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어머니가 그 약이 좋다고 해서 내가 보내드린 돈이야. 돈도 한 푼 못 벌어들이는 주제라서 정가를 먹으라는 거야? 내가 안 그래도 한 포 남겨두었어. 당신 먹어보라고. 야, 네가 아기를 제대로 가지면 어머니가 그런 걸 지어 오시겠냐? 모전자전이라고 지 엄마가 하는 말하고 어찌나 한치도 안 틀리고 똑같은지 한심했습니다. 이왕이면 조강지처한테서 아이를 얻으려고 발버둥 칠 대로 쳤는데 네가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나도 이제는 못 참겠다. 어디다 대고 그런 동영상을 찍는 거야? 하여튼 씨도둑질을 못한다더니 그 성씨가 어디가 천박해가지고 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자는 거였어요. 천박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래서 너희는 고귀한 혈통이라서 자기 아들하고 사는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랑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임신이 안 된다는 소리하고 앉았냐? 어디 고귀한 전주 이씨한테 PC가 위자료 두둑이 한번 받아보자. 남편이 이혼하자고 나오는 폼새로 여자가 있는 건 확실했고 나중에 우리를 묶어준 그 커플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얼마 전부터 남편은 예전에 대학 때 사귀었던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분리수거장에서 한참 있다 들어오고 베개와 이불 들고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제게 곁을 안 주고 그렇게 온갖 모욕을 하고 그 모든 게 다 여자가 있어서 했던 행동들이었던 거지요. 그 여자는 처음에는 우리 남편하고 길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나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그렇게 갑자기 다시 예전에 불타는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남편도 그때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때였고 힘이 들어서 도피처가 필요했겠지요. 시험관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합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위자료를 최대 많이 받고 이 더러운 가족관계를 끝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두 번도 보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와 미팅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 부부를 맺어준 친구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보자고요. 이혼 이야기 나온 건 어제인데 그 사이 이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데 희한하다 생각했지요. 갔더니 대뜸 네 남편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잘 관리하라고 하면서 요즘 남편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으니 그걸 가장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되어 자세히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남편 대학 때 사귀던 여자 다시 만난단다. 우연히 만난 모양이야. 여자가 외국 여자라 금방 눈에 띄거든. 나도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야. 그런데 그 여자랑 둘이 쌍밤처럼 붙어 다니면서 자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 우선 바람부터 잡고 나서 말이야. 있잖아 말이야. 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러고 보니 요즘 남편이 자꾸 집에서 생전 안 하던 일 전화를 받고 투자 상담을 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이를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법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명함 한 장을 제게 밀어주는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 매장인 것 같았는데 브랜드 보니 외국 최고 고가 소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기업으로 키워서 상장 준비 중인 것 같아. 그 여자가 사장으로 있는 매장이야. 이렇게 명함까지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사실은 오늘 점심에 제 남편과 그 상간녀가 만났다고 하더군요. 채널에 광고를 주겠다고 하더래요. 그것뿐 아니라 자기 매장을 기업형으로 키울 생각이라면서 자기 사촌 언니가 왕국의 왕잡이라고 은근 자랑을 하더래요. 5년 전에 결혼식 때 자기도 초대되어 갔다면서 이야기하는데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마크를 말하는 거겠죠.
매건마크리 사촌 언니인 여자답게 옷 입는 거며 말하는 거 비록 띄엄띄엄 하는 한국말이지만 말하는 액센트며 톤이며 굉장히 우아하더랍니다. 점심 먹고 헤어지고 매장 검색을 했더니 호평 일색이더래요.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이혼 준비 중이야.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해주고는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에 가타부타 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놀랄 일은 그날 오후 5시 넘어서 변호사에게 카톡이 왔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저희 집 대출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 살 때 저희 친정에서 반을 해주셨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말도 없이 대출을 받냐 따지려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시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저녁 남편은 간단한 짐을 챙겨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왜 파란 눈에 우아하게 생긴 여자가 문을 따주더군요. 속으로 옳다 너냐? 머리채를 확 휘어잡아 그 얼굴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그 여자하고 남편하고 뭐 어쩌고는 이미 제 관심사가 아니었으므로 그 여자 어깨를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인데 그 여자는 어머니, 나 몰라요. 슬 외치더니 현관에 그대로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더군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지 말 잘하더군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뛰쳐나오시며 아가, 괜찮냐? 아가. 라고 하시더니 그 여자를 보석단지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곤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시다가 똑같이 제 어깨를 밀치시더군요. 노인네가 기운이 어찌나 세신지 밀치시고 또 밀치시면서 결국 복도의 벽까지 밀어붙이시면서 하신다는 말이 너 뭐야? 네가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이 아이 뱃속에 누구 씨가 들어있는 줄 알아? 뱃속에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청껏 집안 주제에 어디 감히 영국 왕세자비 집안 사람에게 손을 대고 조선시대 같았으면 너는 살아남지도 못해. 만나야 할 남편은 안 들어왔고 저는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남편과 시댁에 완전히 마음 떠난 상태였고 제가 받을 위자료만 확실히 받고 집에 들인 돈만 제대로 뽑고 나오면 되는지라 더 이상 그 집과 옥신각신하기 싫었어요. 법정에서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이제는 치가 떨릴 지경인 거지요. 아무리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도 함께한 세월이 6년, 그 6년 시험관 시술하느라 망가진 몸이며 멘탈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연애를 하고 결혼의 과정까지 가면서 제 결혼이 이런 식으로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상하리라 많지 너무 순순하게 위자료를 선뜻 다 챙겨주는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자식이 생긴다니까 저렇게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건가? 싶어서 약간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 그지 같은 남편을 사랑했던 기억은 깡그리 다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상실감과 멘붕이 오고 살고 싶지 않더군요. 그 공허함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하루 종일 어떤 것이든 실시간 방송을 챙겨보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공허함을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행복해 보이는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공허함을 억누르는 거지요. 그러고 있는 제가 안쓰럽지만 안쓰러운 게 아니라 당당해지고 저를 더욱더 사랑하려고 마음을 자꾸 다독였습니다. 우선 저는 대학 때 전공을 살려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화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끝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 시리즈의 첫 편을 여는 의미로요. 저는 이 과도기적 시간이 훗날 저에게 아주 고귀한 의미로 남길 바랬거든요. 처음에 서양화 담당 선생님, 디자인 구성 담당 선생님 해서 2명의 선생님을 두고 입시생 3명, 고1 2명, 고2 학생 1명으로 시작한 화실이 1년 지나니 33명으로 늘고 차츰차츰 성장해 갔습니다. 홍대 앞이 아닌 예술고등학교 앞이 아닌 체대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동네에서 역으로 출발한 게 오히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일이 있어야 하더라고. 일을 하니 잡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고 저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하고 퇴근하면 요가 학원에 가서 요가로 심신을 달래며 살았습니다. 연년생 딸 둘을 모두 저희 화실에서 수업시키고 한다 하는 대학을 들여보낸 학부모 중 저를 유난히 막내 동생 대하듯 챙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진짜 자기 막내 동생과 소개팅을 해보라고 자꾸 권하시더군요. 사진도 보여주시면서요. 세련되고 화려한 원장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남자 너무 소박하고 재미없어 보이겠지만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남자는 이런 남자여야 해요. 변함이 없거든. 그리고 이렇게 보여도 작은 IT 기업 대표야. 한번 생각해봐. 한 번, 두 번 만나니 역시 전 남편처럼 사람을 확 잡아당기거나 그런 것은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지만 편하기는 하더군요. 만나면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으니까 3번도 보고 4번도 보게 되고 사랑 그런 거는 없지만 우선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계속 만나고 평온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 하나 있고 내가 번 돈으로 노후 연금 붓고 저금도 조금씩 하고 사는 생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불경기에 그게 어디냐는 자존감도 꽤 괜찮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들과 모임에 육아로 날로 살이 빠져가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새쌍둥이 아빠가 나왔고 우리는 즐겁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날 제가 맥주를 한두 잔 해서 운전을 그 친구가 대신해 주었는데 차 한 잔 더 하자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는 거구나 언뜻 생각했는데 역시나 전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이더군요. 그러니까 그날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요. 그 영국 왕세자비 사촌이란 여자는 왕세자비와 연관이 1도 없는 영국 가장 가난한 지역인 코널에 있는 주석광산 광부의 딸일 뿐이며 평생 그 열등감에 귀족 지향적인 망상에 빠져 그 흉내놀이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단지 악센트, 언행, 행동 이런 것들만요. 그쪽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다고 하네요. 워낙에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나라니까요. 20살 때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유학가서 제 전 남편을 만난 그 여자는 그때부터 제 남편에게 그런 모습으로 어필이 된 거지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 겉모습에 치중하는 제 남편의 눈에 띄어서 연애를 했던 거예요. 우아한 자태, 옷 제대로 입는 모습, 그리고 간식, 취향 등이요. 영국은 스콘이나 비스킷 간식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실증 나서 차인 제 남편은 그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된 거지요. 옷, 커프스 단추, 세련된 언어 화법, 간식 취향. 그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지니 여자들이 따르고 여자들이 따르니까 더욱 몰입하고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남편이 저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할 무렵 길에서 우연히 만나 둘은 명함을 주고받았고 더욱 우아해진 모습의 그녀와 집에서 날로 뚱뚱해져가는 애도 못 낳는 저와 비교해가면서 그녀를 자꾸 만나게 되고 그녀의 고급스러운 취향, 고가구며 왕실에서 쓰는 고급 인테리어 소품을 취급하는 매장마저도 남편의 혼을 빼놓았던 겁니다. 와, 여기는 아주 별세계구나. 그동안 탄탄하게 이뤄놓았네. 열심히 산 티가 나서 보기 좋다. 라고 했겠지요. 그녀는 유부남인 제 남편에 관심 없다가 명함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게 되었고 글로벌 투자 전문 기업 팀장의 직함을 가진 남편이 새롭게 보인 거지요. 그걸 제대로 이용해 먹으려고요. 그때 그녀는 이미 자기 사업을 성장시키려고 그러니까 기업화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매장을 드나드는 청담동, 삼성동 그 일대 주부 고객들에게 투자를 받고 싶어 한 겁니다. 매장에 드나드는 고객들은 당연히 돈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고객들과 식사나 차를 마실 때마다 남자친구인 제 남편을 일부러 꼬박꼬박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 사모님들에게 제 전 남편의 명함을 주게 한 겁니다. 제 친구예요. 자기 뭐해? 명함 드려. 다른 특별한 말을 추가한 게 아니라 단지 그 행위 하나로 많은 걸 시사시킨 거지요. 명함 속에 찍힌 글자들이요. 그걸로 그 사모님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투자 전문가가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게다가 영국 왕세자비 사촌인 내가 되지도 않을 사업을 시작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투자를 하면 너희에게 득이야.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남편 회사 명함만 보고 이 여성 고객들은 투자를 했겠지요. 무려 37명의 고객에게 투자를 받아 상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둘은 법적으로만 안 묶였을 뿐 사실혼 관계였다고 해요. 여자가 남편에게는 아주 업구렁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갈액을 보약이라고 지어보낸 그 점사 보는 점쟁이가 3제가 지나가면 새로 호적을 하라고 해서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아주 깨소금인 게 저랑 이혼하고 7개월 후 그 귀하디 귀한 남편의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영국 본토박이 아이의 모습이더래요. 동양인의 피가 단 0.0001도 안 들어간 얼굴이요. 여자는 죽어도 아니라고 펄펄 뛰더랍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얼굴이 어디가 잉글랜드야? 징교를 대. 이게 어디서 누구한테 사기를 쳐? 여기가 니네 나라 같은 줄 알아?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더니 99.9% 아닐 확률이라는데 그 0.01 때문에 맞다고 우겨서 조부모 검사까지 하자고 남편이 난리를 친 거예요. 사실 법적인 부부도 아니니 이혼을 할 필요도 없고 짐 싸서 나가라고만 하면 되는데 사업적으로도 묶이고 회사가 잘 되면 남편 지분이 큰 만큼 그 목도 쏠쏠하니 또 무작정 헤어지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와중에 둘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아마도 이번에는 100% 전 남편의 아이겠지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겠는 업구렁이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전 시어머니는 싸고 들어 누우시고요. 그렇게도 자기 핏줄이 중요하신 분이 전혀 다른 피의 손자를 손자라고 보게 생기셨으니까요. 세상사야 어떻게 흐르던 시간은 가는지라 또 한두어 달을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여자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돌아오는 어음들을 제때 막지 못해서 난 부도였답니다. 여자는 아이도 내팽개치고 잠적하고 투자자들이 모두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지요. 하루에도 수백 통씩 회사 업무가 마비되게 회사로 전화가 오고 핸드폰은 24시간 울리고 그야말로 숨막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이 개 같은 인간들이 멀쩡한 얼굴로 왕스잡이 팔아서 사기를 쳐? 이 상황이 말이죠.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거래요.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도 다만 정말 뭐라고 딱 집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죠. 전 남편 명함을 받아들고 자기들이 혹해서 넘어와서 투자를 한 거니까요.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버젓이 상장을 한 회사에 누가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송금해 준 거니까요. 잘해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부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 중간에 낀 전 남편만 죽어난 겁니다. 매일이시다시피 쌍욕 들어가며 시달려야 하니까요. 게다가 집에서만 시달렸으면 좋겠는데 회사에 업무를 못하게 쫓아오고 전화질을 하니 회사에서도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2주를 시달리고 나니 노이로제에 걸려서 정신과 약까지 모자가 나란히 주워 삼키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혈압은 치솟다 못해 싸고 들어 누우신 겁니다. 시어머니, 백호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업구렁이야? 아이쿠야, 내 팔자야. 그것도 제대로 들어 누워있지도 못한답니다. 돌 지난 아이가 완벽하게 파란 눈에 완벽한 금발의 아이가 젖달라고 우니까요. 아무리 인성이 최악이라도 집안에서 같이 살던 갓난쟁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옆집에 서고 윗집에 서고 아랫집에 서고 이 집에 갓난쟁이 키우는 것 아는데 세상 사람들 눈 무서워서라도요.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집까지 쳐들어와 큰 소리 내고 있는 판이라 이 집 상황 아파트 단지 내에 소문 다 났는데 말입니다. 스카프를 돌돌 접어서 두통나는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를 꽁꽁 싸매고 일어나서 분유통에다가 분유를 타서 먹이셔야 하는 운명. 내 손자도 아닌 99.9% 남의 씨가 확실한 손자를 돌봐야 하는 자신이 한심하실 전 시어머니의 모습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전 남편은 만날 술을 퍼마셨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다시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주로 술 먹고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여보, 뭐해? 누가 그쪽 여보야? 너무 그러지 마라. 나 요즘 괴로워.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구장창 다시 받아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거기서 생긴 자식은 낳게 되면 당신 아이로 키우고 당신은 더 이상 시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받아준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다가도 신발짝 이마박에 붙이며 도망갈 무서운 소리야? 어이구 살 떨려? 전 남편은 새치혀로 사람을, 여성을, 저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네 남편 말대로 하자고 들면 그를 받아주면 좋은 마음으로 내가 희생해서 봉사정신으로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건 칼로 주는 상처보다 새치혀로 주는 상처가 크다는 것. 그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걸 남자들과 시댁, 물론 아내로 사는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새끼 낳아보고자 시술을 거듭 실패하면서 심신이 지친 아내에게 그럼 네가 그때 처녀였냐?
라고 하는 건 정말이지 부부가 설사 왼수같이 싸우다가 헤어지더라도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저는 죽는 날까지 전 남편 입에서 나온 저 말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도 씹기 시작하고 전화도 안 받기 시작하자 안달이 난 남편은 화실로도 찾아오기 시작하고 집으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막무가내더군요. 그가 절 쫓아다니는 걸 알게 된 새쌍둥이 가진 부부가 전 남편에게 좋게 이야기했나 봐요. 좋은 사람 생긴 것 같으니까 행복하길 빌어주고 남자답게 끝내라고요. 데이트하는 남자가 생긴 걸 알게 된 남편이 드디어 발광 단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집 앞에 찾아와서 배를 눌러도 답이 없으면 그냥 가고는 했는데 현관 앞에까지 와서 배를 누르고는 쌩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 내가 그 남자한테 너 아기 못 낳는 여자라고 다 소문낼 거야. 이건 그냥 젠틀하게 말로 거절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닫힌 대문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집주인을 괴롭히는 건 무단침입에 해당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무단침입죄로 신고했더니 경찰들이 5분 내로 도착했습니다. 끌고 가려 하자 전 남편이란 작자 사람의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제대로 보여주면서 야, 너 결혼할 때 그때 처녀였냐? 그것만 말해봐! 라고 사람들 다 있는데 떠들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잠자리도 시원찮은 주제에 뭔 말이 이렇게 많어? 이 상황을 구경하던 옆집 노부부 빵빵 터지시고 여자 경찰 하나, 남자 경찰 둘도 빵빵 터져주시고 전 남편이란 작자는 얼굴이 제대로 빨개지더군요. 남자의 자존감을 제일 깎아먹는 말이 2개 있으니 첫 번째가 바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라는 걸 친구들 모임에서 들은 적이 있던 게 마침 기억이 나서 써먹었습니다.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로 갔을 때는 완벽한 파란 눈에 완벽한 금발의 아기를 등에 업은 시모와도 마주쳤습니다. 그 사이 많이 늙으셨고 무엇보다 아기 키우느라 관절이 안 좋으신지 목 뒤도 부여잡고 계시고 무릎도 절룩이며 걸으시더군요. 예쁜 금발아기 할머님, 전갈로 만든 진통제 크림이 관절염에 효과 좋답니다. 주문해서 바르세요.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전 시어머님도 얼굴이 제대로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군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